한국의 한 인천공항 내부에서 일본인으로 보이는 남성의 얼굴이 빨개져 외국어로 소리치자 공항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아리따운 일본 여성은 그만하라며 남성의 팔을 잡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한번 가까이 가서 들어볼까요? 나는 죽어도 비행기는 절대 못 탄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걸 왜 타? 나는 죽기 싫다고. 아빠 좀 그만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해. 그때 그 사고는 일본 비행기였고 여기는 한국이야. 정신 차리고 따라와.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 단계별 멤버십 가입으로 불우이웃에 정기 후원이 가능하며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여러분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사는 31살 여성 나남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 참 예쁘죠? 제 직업은 은행원이고 아직 미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가족들과 한국 여행에 가서 겪었던 환상적인 경험을 소개하려고 지금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 가족은 예전부터 한국으로 가족 여행을 가려고 벼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꿈을 이뤘습니다. 사실 가족 여행으로는 한국도 좋지만 유럽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다른 여행으로 유럽 여행은 가능해도 가족 여행으로 유럽은 절대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를 못 타세요. 한 번도 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국 여행도 여객선을 이용해서 부산역으로 가기로 정했고요. 그런데 왜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를 못 타시냐고요? 그건 그럴 만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항공 123편 추락 사고라고 들어보셨나요? 1985년 8월 12일 오후 6시 57분경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하여 오사카로 향하던 일본항공 소속 보잉 747 민항기가 도쿄에서 100km 떨어진 군마현 부근의 타카마가하라 산 능선에 추락하여 탑승. 인원 524명 가운데 520명이 숨진 참사였죠. 물론 저는 당시 태어나기도 전이었지만 그동안 뉴스로 수도 없이 전해 들었습니다. 단일 항공기 사고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항공사고이며 항공기 탑승객 총 사망 순위로는 세계 2위, 아시아 1위의 참사였죠. 일본 항공 자체가 여러 사고로 인해 전일본 공수에 밀리던 상황이었는데 이 초대형 사고가 터지자 일본항공은 물론 일본 내 비행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최악으로 되어버린 정말 대형 참사였습니다.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사실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친할아버지가 그 비행기를 타고 출장지에서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그만 참사를 당하셨거든요. 그 충격으로 친가 식구는 다 비행기를 못 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이 그렇게 황망하게 사고로 떠났다면 그 충격이 엄청나게 컸을 거고 그래서 비행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겠죠.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네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 가족 그러니까 나 부모님, 친동생 그렇게 총 4명은 배를 타고 부산역으로 왔고 부산 여행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은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오면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지만 멀미를 조금 해서 좀 고생을 했어요. 하여간 그렇게 온 부산은 날씨부터 참 좋더라고요. 태종대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해운대 동백섬, 광안리 등등 참 볼거리가 많았어요. 아,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던 건 해운대 미포에서 청사포 송정까지 가는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에서 타는 캡슐 열차였어요. TV에서 많이 봤는데 정말 수려한 해안 절경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죠. 아, 그리고 저희는 첫날 숙소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동백섬에 있는 5성급 호텔인 더블유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오션뷰로 객실을 정했는데 정말 뷰가 엄청났어요. 고층 빌딩과 바다의 절묘한 만남이 정말 멋졌습니다. 해운대 해변은 세계 어디에도 흔치 않은 멋진 해변이잖아요. 그렇게 둘째 날까지 부산에서 신나게 여행을 했고 셋째 날 아침에 호텔 도식을 먹고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준비했어요. 해운대에서 부산역으로 갔고 거기서 SRT라는 고속철도를 탔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런 고속 열차는 유럽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놀랍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편안하게 수서에 도착했습니다. 수서에서 강남역을 갔어요. 한국 지하철은 정말 편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지하철이 발달한 나라는 아마도 한국일 거에 같더라고요. 그렇게 강남역을 구경하고 우리 가족은 택시를 타고 잠실로 갔습니다. 잠실의 랜드마크 월드타워를 구경했고 월드몰에서 쇼핑도 했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을 보내고
넷째 날은 한국 대표 관광지 명동으로 갔습니다. 명동에 오니까 정말 여행 온 기분이 나더라고요. 명동 거리에서 길거리 음식도 먹고 인사동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많이 하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은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즐기다 보니까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 친동생이 제안하더라고요. 지금 비수기라 저렴한 가격에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할 수 있겠다고요. 저와 동생 그리고 엄마는 모두 동시에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원래 예정대로 여객선을 타고 가자고 하셨죠. 솔직히 아버지의 그 말에 저와 엄마 동생을 기운이 빠졌습니다. 사실 올 때 멀미를 꽤 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좋으련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비행기로 귀국 가는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버지가 글쎄 비행기 타는 거에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생애 첫 비행기 탑승을 결심한 아버지에게 우리 모두 박수를 쳐주었죠. 아버지한테는 그게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저희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와 한국에서 가장 긴 다리로 바다 위의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인천대교를 지나가는데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와 엄마 동생은 바다 위를 달리는 기분을 제대로 즐겼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달리 아버지는 표정이 굳어 계셨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다. 난 비행기 못 타겠어. 빨리 비행기 예약 취소하고 그냥 다시 여객선 알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희는 또다시 실망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공항에 가서 생각하자고. 아마도 동생을 그 얘기를 하는 건 인천공항의 최첨단 시스템을 보고 나면 아버지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건 같았어요. 솔직히 아버지는 아직도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건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하여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인천공항의 웅장함에 저는 5년 전에 김포공항은 가본 적이 있었지만 인천공항은 처음이었거든요. 공항을 보면 그 나라의 국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인천공항은 세계 어디에다가 내놔도 절대 빠지지 않는 모습이 꼭 많이 발전한 한국 같더라고요. 하여간 인천공항 그 웅장함에 놀라고 있는데 저 멀리서 뭔가 웅성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고 그 웅성거림의 정체는 바로 쾌팝 아이돌 그룹이 해외 공연 일정 때문에 출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그때 또 놀랐습니다. 한국인의 질서 정연한 모습에요. 저렇게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니까 아주 예전의 일이 생각나네요. 한 20년 전 일이죠. 일본에서 대히트했던 한국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일본에 왔을 때 일본 아주머니들이 공항에서 다소 무질서한 모습을 보인 거요.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시에 부상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공항 주변의 행인들 인터뷰 중에 저 아주머니들이 일본의 망신이라고 인터뷰했던 사람이 기억이 나네요. 하여간 당시에 꽤 무질서했었죠. 하여간 그렇게 그 아이돌 그룹은 아무 문제 없이 출국했고 우리 가족은 공항 내에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내에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길래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공항 로봇을 이용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음성과 터치스크린으로 화장실의 안내를 요청했고 안내를 시작한 로봇은 목적지의 거리와 도착 시각 등을 화면으로 나타내며 그 공항에 온 사람을 안내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놀랐던 부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인천공항에서 실시하는 스마트 패스라는 거였죠. 그게 어떤 거냐면 스마트폰 앱으로 항공권을 등록하면 공항에서는 간단하게 얼굴만 인증하면 탑승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5년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편합니다. 그 얘기를 제게 들은 아버지는 여기가 별나라냐 달나라냐? 내가 지금 꼭 미래에 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역시 한국은 IT 강국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말했죠. 우리도 게이트 들어갈 때 저 로봇한테 도움을 받아서 가자고. 동생은 알았다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인천공항이 좋았던 부분은 여기 모든 직원이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 친절한 걸까요? 심지어 무장한 경찰까지도 상냥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일본은 안 그렇거든요. 솔직히 공항이라는 곳이 테러 등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서 다소 삼엄한 분위기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일본의 공항에 있는 경찰들은 다소 딱딱하고 뭐를 물어보면 다른 안내 직원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을 끊는데 여기 인천공항의 경찰들은 본인과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해도 아주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 감동하였었죠.
와, 그리고 인천공항에 와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인천공항 내에 무료 수면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항에 무료 수면실이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스파쇼까지도 있었고 셀프 체크인하는 키오스크도 넉넉하게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건 여기 공항 직원들은 무슨 다 배우들 같더라고요. 승무원 말고 일반 직원들도 하나같이 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예쁘고 잘생긴 겁니다. 와, 키들이 왜 그렇게 큰 건가요? 제 키가 160이 일본에서는 여자로서 절대 작은 키가 아닌데 한국에 와보니 제가 무슨 꼬마가 된 기분입니다. 특히 여기 인천공항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여자는 170, 남자는 180이 넘는 것 같아요. 키도 큰데 얼굴까지 예쁘고 여기 무슨 영화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참 한국은 DNA 자체가 축복받은 DNA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가족은 공항 안내 로봇은 안내로 무사히 게이트로 갔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편안하게 일본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좀 떨려 하시는 모습이었지만 비행 후 10분 정도 지났을 때는 편안하게 주무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죽어도 생각 못했던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거요. 저희 아버지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다 한국의 선진 시스템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멋지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번에 한국에서의 비행기 탑승으로 인해서 비행기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다음 가족 여행은 좀 더 먼 거리인 하와이나 괌으로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가족은 정말 기뻤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린 한국에서 일본까지의 비행에서 공포감을 극복하신 아버지가 대충 56시간 걸리는 괌과 하와이에 도전하시겠다니 와, 정말 놀라운 발전입니다. 아버지의 비행기 공포증을 낫게 해주신 한국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